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은 ETF 할 결심, 한국투자신탁운용 강재웅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ETF 시장 동향부터 짚어볼까요? 네, 글로벌 증시 간단하게 업데이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긴축 우려 여전히 좀 불거지면서 좀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거기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제조업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긴축 우려에 경기 부진 우려까지 더해진 좀 상당히 증시엔 좀 안 좋은 환경이 좀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기준을 봤을 때 다우 지수는 4주 만에, 또 S&P 500은 6주 만에, 나스닥은 이제 9주 만에 하락 전환을 하면서 그간의 상승 추세가 좀 돌려 세워진 좀 모습이었고요. 이번 주 들어서 이틀 정도는 이제 반등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도 나스닥은 좀 반등을 하면서 조금은 이제 방향성을 타진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여전히 좀 금리에 관련된 우려는 좀 잔존해 있는 상황이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주부터 이번 주 유럽에서까지도 계속해서 긴축 의지를 좀 강력하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CME 워치라고 하는 그 미국의 기준금리 선물 시장에서 보면 올해 남아있는 FOMC가 총 4번이거든요. 네. 그 중에 7월과 11월 요 두 해 FOMC에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씩 인상할 것이다라는 어떤 시장의 어떤 심리가 지금 현재 반영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증시 레벨에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좀 선반영이 되어 있는 측면도 좀 있고요. 다만 이제 빅테크의 조정이 조금 지수에는 부담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인해서 모건스탠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주요 IB들이 테슬라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목표 주가를 좀 내리는 측면을 좀 보이고 있고요. 테슬라는 사실상 전기차 테마도 있지만 인공지능 테마에도 좀 묶여 있어서 관련해서 엔비디아까지 좀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또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에도 조금은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의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약세가 조금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반대로 아까 또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또 메모리 반도체 강자인데, 네. 실적이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삼성전자도 메모리의 대표적인 1등 마켓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도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네. 반도체 내에서도 비메모리 강세가 조금은 둔화되는 동시에 메모리 반도체 주가의 하반기 강세를 전망하는 하우스들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세부 섹터별로의 좀 차별화된 움직임은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 주는 이제 좀 빅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5월 PC 가격 지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PC 같은 경우는 연준이 굉장히 선호하는 물가 지표거든요. 그래서 결과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전월 대비해서는 조금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충격은 좀 제한적일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결과치를 봐야 연준의 긴축 기조를 뭐 더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퍼즐을 이어갈 것인지 이런 걸 또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시간 30일 밤에 발표될 이 지표도 반드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7월 예정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당분간은 빅 이벤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져서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종목 장세는 펼쳐질 것 같고, 또 7월 말에 FOMC가 있죠. 또 7월 말로 갈수록 금리가 인상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 또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좀 굉장히 변동성은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얻으신 이제 주가의 수익을 차익을 실현하셨다면 이제 7월부터는 좀 지키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도 좀 좋아 보입니다. 네. 7월에는 보다 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7월 그리고 11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업들의 혁신으로 주목을 받았었던 AI, 자율주행, 또 간밤에 UAM 쪽도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UAM 등등 이런 혁신들이 존재하고 로봇까지 해서 앞으로 도래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감들을 이런 경기 불확실성이라든지 금리 이슈로 좀 잡아가는 그런 시장의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주에 실적 잠정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목요일 혹은 금요일 정도로 예정 나와 있고, 7만 3천 원대로 주가 지금 올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신규 상장한 ETF도 있다고요? 이번 주 어떤 ETF 있었나요? 네, 이번 주 화요일이죠. 27일 날 국내 증시에 새롭게 상장된 5개 신규 ETF 말씀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일단 키움 투자자산운용이 이제 장기 성장 테마가 확고한 미국 상장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를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제약바이오 내에서 유전자 기술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또 ETF를 출시해서 국내외 주식형 1개씩 이번에 신규 상장을 했고요. KB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3개의 ETF를 동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미국의 배당 성장주 관련된 테마에 투자를 하는데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 중에서도 50년 이상 지속적인 배당을 지급한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는 ETF 출시를 해서 최근에 어떤 미국 배당주 ETF가 운용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격전지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워낙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좀 선호하는 테마세요. 예, 장기적으로 특히 연금 계좌에서 네. 예, 배당주만한 어떤 성과를 주는 건 없기 때문에 다들 준비를 잘하고 계시네요. 네네 점점 더 스마트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대전의 KB운용도 이번에 좀 들어왔고요. 나머지 2개는 분산 투자에 포커스된 ETF인데 이제 신흥국을 포함한 글로벌 주식에 분산 투자한 ETF,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국내 채권 아니면 미국 주식, 금 뭐 이런 식으로 멀티에셋 투자를 지향하는 글로벌 자산 배분형 ETF도 같이 출시를 했습니다. 네, 이번 주도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신규 상장 ETF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한 주간 ETF 동향 스크리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식 ETF 성과 어땠나요? 네, 일단 이번 주 월요일 기준이죠. 미국 증시 상장된 ETF 성과 5개 살펴보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최근에 가상자산에 대한 가격 상승세가 좀 돋보입니다. 특히 미국의 블랙록이라고 하는 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한 ETF 승인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네. 관련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채굴업체 주식 아니면 이제 블록체인 기술 관련된 주식에 투자하는 ETF가 상위 5개를 모두 차지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 이 같은 기대감은 조금 약화가 되고 있고요.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의 ETF 신청이 SEC의 승인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좀 우려도 나오고 있고, 또 만약에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ETF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 가격 상승세도 조금은 주춤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비트코인 ETF의 승인에 좀 몇 개월 정도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최근에 또 매크로 지표들이 좀 부진하면서 이렇게 비트코인 ETF 상장이 돼도 어떤 경기 지표 부진 이런 우려가 더 커져서 예, 당분간은 이 가상자산 관련된 좀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시세가 뭐 주춤하긴 해도 4천만 원은 넘어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난주 이 시간에 확인했을 때 4천만 원 선 아래였는데 지금 현재 4,017만 원 선, 작년 하반기에 뭐 2천만 원대였는데 네, 맞습니다. 금세 이렇게 또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슈들이 있었고요. 글로벌 채권 ETF 동향도 알아볼까요? 네, 채권 같은 경우는 지난주 파월 의장의 긴축 발언 연이어지면서 그 금리의 변동폭이 굉장히 커졌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ETF 중에서 금리 리스크를 해지하는 좀 방어적인 전략을 갖고 있는 채권형 ETF가 있는데 이런 것들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금리 변동성은 높았어도 또 금리 자체의 방향성만 봤을 땐 지난주는 금리가 아래로 좀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하락할 때 자본 차익이 가장 높았던 초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ETF도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었고요. 또 경기 부진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채권 중에서 후순위 채권 말고 조금 상환 순위가 앞선 선순위 채권에 투자하는 시니어론 ETF가 있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도 1%대의 주간 상승세를 좀 보인 점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뭐 큰 수익은 없었네요. 네, 네. 채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큰 폭의 좀 움직임이 없는 편인데 또 1% 중후반대면 채권치고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성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저희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또 채팅을 참여해주고 계시는데, 예, 예. 뭐, 이 의견도 한번 볼게요. 똑똑박사 에디님께서 잭슨홀 미팅 이후에 폭락장을 예상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네네. 장기물이 급등할 것 같아요. 이런 의견도 주시는데, 네네네. 혹시 뭐 답을 주신다면. 채권 시장의 어떤 네. 그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금리가 좀 급등할 것이라는 말씀 주시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어떤 최근에는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채권 시장도 특히 금리 같은 경우는 이 매일매일의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굉장히 방향성은 좀 커지는 상황인데 근데 30년을 포함해서 미국의 뭐 1년, 3년, 5년, 10년까지 금리의 추이를 최근 10년간 이제 쫙 길게 한번 펴놓고 보시면 네. 지금 현재의 장기물 위주의 금리는 굉장히 과거 추이에서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월의 긴축 발언 아니면 추가적인 두 차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현재는 금리 시장에서 좀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가장 좀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걱정을 하는 건 물가를 잡으려다가 경기를 놓친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장기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 사실상 미국 경제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를 잡는 것과 동시에 또 이 채권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일 것 같아서 네,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가능성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채권 금리가 미리 지금 선반영되어 있다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담으로 요즘에 저는 좀 이것저것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 연준 위원장뿐만 아니라 뭐 중앙은행 총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데 여전히 뭐 물가가 완전히 안 잡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름 들어서 또 물가가 들썩일 수 있잖아요. 항상 네. 뭐 블랙아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엘니뇨 때문에 뭐 식료품 가격 이런 것들도 좀 들썩일 수 있어서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또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네네. 고령화 시대로 가면 뭐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의 환경이다 이런 분석을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네네.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많고 뭐 이런 네네. 식으로 그런 분석 자료를 또 최근에 본 적이 있어서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글로벌 ETF 가운데서 또 리츠 부동산 쪽 동향도 살펴볼게요. 어떻습니까? 네. 뭐 채권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좀 금리 또 부담이 좀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한테는 당연히 이제 금리 긴축 같은 이슈가 악재거든요. 그래서 리츠나 부동산 ETF는 지난주 전부 다 마이너스 성과를 좀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이 성과의 차이는 거의 없는데 이제 상위권은 주로 좀 배당을 많이 지급하는 리츠 아니면 대출 채권, 담보대출 채권 위주로 투자하는 모기지 ETF가 그나마 조금은 제한적인 손실을 좀 나타냈고요. 거의 모든 리츠 ETF가 마이너스를 보였던 한 주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 주간 글로벌 ETF 자금 동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자금 동향, 유출인가요? 유입인가요? 네, 예상하실 수도 있는데 순유출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직전 주에는 이제 플러스였다가 지난주에 마이너스였는데 97억 달러 규모의 순유출을 글로벌 ETF 시장에서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97억 달러 중에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주식에서 나왔어요. 한 94억 달러 정도가.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욕구가 굉장히 커졌던 한 주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기술주 위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왔고, 또 최근에 러시아 내전도 단기에 그쳤지만 그 지정학적인 위험도 좀 있었고, 연준 긴축은 여전히 꾸준하게 악재를 작용했고 해서 복합적인 악재가 작용을 해서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좀 둔화가 된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제 그간 낙폭이 좀 컸던 미국 금융주 ETF는 또 순이입이 좀 있었고요. 또 일본 주식형 ETF도 순이입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 미국 쪽에 많이 올랐던 쪽은 많이 좀 자금이 유출이 됐지만 그동안 덜 올랐던가 아니면 일본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좀 잔존을 해 있다라는 점을 이 플로우에서 좀 알 수 있었고 채권도 한 8억 달러 규모 굉장히 좀 소폭이지만 순유입은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투자 등급 회사채나 아니면 이제 미국의 지방 정부가 발행한 지방채 같은 경우는 등급도 높고 또 안전성도 좀 뛰어난 편이어서 이런 좀 안정적인 채권 위주로는 여전히 순유입이 좀 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뭐 이런 동향을 봤을 때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채권 쪽에 ETF 자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쪽의 기술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했었던 금융주에 대한 관심, 또 일본 주식은 계속 관심이 높네요. 워런 네. 버핏 효과인지. 아마 다른 중앙은행들은 다 긴축을 외치고 있는 예. 게 반대로 일본 은행 같은 경우 여전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도 정말 많이 간다고. 네, 그런 관광 수지 개선도 최근에 많은 예. 좀 기대를 받고 있고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체 ETF 자금 순유입, 순유출, 탑5 어느 쪽일까요? 네, 순유입 이제 상위 5개 보면은 이제 특이하게도 그간 상반기에는 성장주 위주의 이제 순유입이 굉장히 눈에 띄었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가치주 ETF로 가장 많은 40억 달러의 규모 순이익을 좀 보였어요. 네. 가치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본연의 이제 주식 갖고 있는 가치 대비해서 좀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의미를 하는데 성장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 가치주의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중형주에 투자하는 ETF로도 이제 16억 달러 정도 순이익이 되면서 그러니까 1위와 2위를 보면은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어떤 ETF군으로 자금이 주로 좀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을 보면 이제 섹터별 시총 가중 ETF가 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큰 거 위주로 더 많이 투자하는 ETF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가 많이 지수 내 비중이 커지면 기술주가 조금이라도 조정을 받으면 이 S&P 500 지수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3위에 위치한 이퀄 웨이트 ETF 같은 경우는 모든 업종의 비중을 다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투자가 되면서 좀 여러 섹터에 분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너무 한 섹터에 집중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수요가 이 3위권의 ETF로 자금 순유입을 좀 견인을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순유출 쪽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네, 순유출 같은 경우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서 40억 달러 규모의 순유출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주간 동일한 흐름인데 좀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 자산 배분 어떤 비중을 조절하려는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좀 보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6월 말은 분기 말이자 또 반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ETF로 자산 배분을 하는 기관 투자자나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6월 중순부터 말 사이에 굉장히 많은 자산 배분 비중을 조절을 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 워낙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본인들이 연초에 어떤 계획을 세웠던 자산 배분 비중 내에서 좀 의도치 않게 비중이 커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다시 연초에 목표한 비중으로 낮추는 과정에서 조금 매물이 좀 출회된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가치주나 성장주 ETF인데 이 ETF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난주 나타났던 순유출 비중 규모 자체는 전체 규모에 대비해서 이렇게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익 시장이나 좀 이런 비중 조절에 따른 유출로 보여서 어떤 시장의 심리를 읽을 수 있는 만한 규모는 아니라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내 상장 주식형 ETF 성과도 살펴보겠습니다. 탑5, 바텀5 어느 쪽일까요?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팔라듐 가격이 최근에 좀 약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팔라듐 같은 경우는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전기차 말고요. 엔진으로 가동된 자동차의 어떤 매연 저감 장치나 아니면 촉매 변환 장치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 네. 최근에 전기차 침투율이라고 하는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내연기관의 판매가 줄면 이 같은 팔라듐의 수요도 줄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팔라듐 가격이 이제 5월 들어서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팔라듐 가격에 반대에 투자하는 팔라듐 선물 인버스 ETF가 한 주간 8.2% 정도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 둔화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뭐 여러 가지 금리를 내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증시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차이나 H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도 중국 증시에 반대로 투자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긴축 발언 나오면서 달러화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했어요. 달러화 가치가 반등하면서 강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 같은 달러화 움직임에 연동돼서 2배에 투자하는 달러 선물 레버리지도 지난주에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니까 1,300원선 넘어서면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장, 잠시 후에 갑자기 보려니까 안 보이네요. 네네.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바텀5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네. 네. 바텀5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바텀5 알아볼게요. 네네. 하위 5개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도 같은 흐름입니다. 중국 증시 약세를 보이면서, 항생 테크 레버리지, 아니면 차이나, 레버리지, 이런 것들이, 좀 큰 어떤 한 주간 약세를 보이면서 9%에서 한 11% 정도 주간 약세를 보였고요. 또 최근에 긴축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도 약세를 꾸준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와 연동성이 높은 에너지 화학 업종, 국내 증시에 상장된 에너지 화학 업종의 레버리지 ETF가 있는데 이 ETF도 한 주간 마이너스 9%대 약세를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위권은 이제 팔라딘 선물,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라딘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팔라딘 가격에 정방향에 투자하는 팔라딘 선물 ETF도 한 마이너스 8% 정도 한 주간 손실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수급적인 움직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상장 ETF 개인 순매수, 순매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느 쪽을 개인이 관심을 가졌을까요? 네, 뭐 예상하실 수도 있어요. 반복되는 패턴인데 증시가 최근에 약세를 좀 보이면서 개인들은 코스닥과 코스피의 레버리지 ETF에 가장 많은 순매수를 좀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지수보다는 증시가 조금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레버리지 순매수를 좀 이끈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본 엔화가 꾸준한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엔화 강세, 엔화 반등 기대감에 이제 엔 선물 ETF로도 꾸준하게 한 180억 원 정도 한 주간 개인들은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규 ETF 말씀드렸을 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국내에서 미국 배당주 투자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미래에셋이 신규로 출시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나 아니면 관련된 커버드콜 ETF로 이제 개인들이 한 170억 원 정도 한 주간 순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개인 순매수는 주로 이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계좌에서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 배당주 투자는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굉장히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의 활용도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요즘 딱 제 고민이거든요. 아, 그러신가요? 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배당주 어쨌든 투자를 시작했는데 네. 미국 쪽 관심이 있는데 아직 시작을 못했고 국내부터 제가 지금 시작을 한 상태거든요. 네네네. 네, 아마 많은 분들 고민이시고 다들 그렇게 지금 실행하고 계시네요. 개인 순매도 탑5 어느 쪽일까요? 네, 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고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네. 그가 이제 좀 수익을 얻었던 인버스 포지션에서 순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3,600억 원 가량의 순매도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인버스 ETF에서 나와서 개인분들의 차익이 좀 많이 실현된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관련 조정 움직임이 좀 지속되면서 관련된 ETF에서도 또 순유치 확인이 좀 되었습니다. 네. 기관 수급 가운데서는 오늘 은행과 보험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장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이제 좀 관련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2차 전지 ETF로 한 740억 원 넘는 순매수를 좀 보였고요. 또 최근에 이제 국내 정부, 한국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굉장히 좀 강화하겠다 이런 좀 정책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국내의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 ETF로도 은행권이 순매수를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2차 전지와 반도체 테마는 은행이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증시에서 지난주부터 외국인이 계속 순매도를 했지만 그 와중에 순매수를 한 업종 중에 자동차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 ETF를 가장 많이 매수해서 보험업권이 이 자동차 업종의 성장 가능성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는 점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의 니케이나 토픽스 ETF로도 한 200억 원가량 순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증시가 최근에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 저가 매수로 좀 활용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그 외에도 뭐 코스피 200 추종한 ETF도 순매수를 해서 전반적으로 국내외 증시의 약세를 보험업권 기관 투자자들은 좀 저가 매수로 보고 있다. 이런 또 모습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은행 보험에서 이렇게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일본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투자를 결심할 ETF 알아볼게요. 그 전에 원달러 환율도 잠깐 볼게요. 네네. 투자를 결심하려면 환율도 봐야 됩니다. 물론입니다. 네. 네, 원달러 환율 지난주에 이제 긴축과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1,300원 선 레벨업 했고요. 이번 한 주 내내 계속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급등한 이후에 하루 만에 소폭 쉬어갑니다. 50전 하락하면서 1,306원 80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투자를 결심해볼 ETF는 어느 쪽일까요? 네, 뭐 최근에 주식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반기 수익을 많이 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반대로 하반기 어떻게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여기저기 하우스에서 나오는 전망들이 굉장히 좀 극과 극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그 정도로 하반기 주식시장은 국내를 막론하고 굉장히 상반기보다는 변동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얻으셨던 차익을 하반기에는 조금 지키시려는 전략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네.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상 또 연말로 가면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어떤 테마가 배당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배당주에 투자하는 ETF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개인분들이. 근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에 상장된 배당주 중에 배당을 10년 동안 꾸준하게 성장시켜온 걸 우리가 배당 성장주라고 합니다. 이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가 사실상 작년부터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어떤 ETF가 있고 각각의 장단점은 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배당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배당의 가장 기본적인 설명은 어떤 기업이 사업을 열심히 영위해서 얻은 어떤 이익을 그 기업의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이제 어떤 기업들의 성장 단계를 보면 설립 초기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죠. 뭐 여기저기다 투자도 해야 되고 연구개발도 해야 되고 하니까 주주들에게 다시 돌려줄 이익이 그렇게 크진 않은 편입니다. 근데 조금 어떤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성장이 어느 정도 많이 돼서 좀 안정 궤도에 오르다 보면 이제 이 같은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여유가 좀 생기기 때문에 배당을 지급하는 편이어서 보통 배당을 지급하는 배당주와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무배당주는 배당주가 조금 더 펀더멘털 측면에서 더 좀 양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는 이제 좀 우량주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편이 맞는 것 같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런 같은 배당주 내에서도 배당을 매년 꾸준하게 올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익성이 계속 개선이 되다 보니까 매년 배당금을 인상을 시키는 측면이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주들이 이 배당 성장주를 매도를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보유 욕구가 더 큰 편이에요. 왜냐하면 네. 앞으로도 배당금을 계속 올려줄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조정을 받더라도 이 배당 성장주는 상대적으로 좀 덜 조정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차트가 있는데 그 차트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선 차트가 기업들의 배당 정책별로 굉장히 장기적인 시각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비교해 놓은 차트인데요.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배당을 처음 개시했거나 매년 배당을 성장시킨 배당 성장주 주식군의 주가 상승률입니다. 나머지는 배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년 같은 배당만 지급하던가 아니면 배당을 깎는 이제 배당 컷 주식도 있는데 그들에 대비해서 배당 성장주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장기적인 성장 관점의 어떤 매력을 아시고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시각으로 좀 보는 장기적인 시각에 접근하시기 때문에 배당 성장주에 많이 투자를 하시고요. 특히나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연금 수령하기 전까지는 모든 과세가 다 이연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배당주 투자할 때 배당금 같은 경우 15.4%의 배당 소득세가 떼지는데 내가 팔지만 않으면 연금 계좌는 내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계속 이연이 돼요. 이게 쌓이다 보면 복리 효과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해온 자료의 오른쪽에 보시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대표적인 미국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ETF 다 거의 차별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어떤 ETF가 얼마의 보수를 부과하는지 뭐 이런 내용만 좀 보시면 조금 더 저렴한 보수를 책정하는 ETF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배당주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미국의 찰스 슈왑이라고 하는 운용사가 운영하는 SCHD라고 하는 미국 ETF가 있습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한 ETF인데 국내 서학개미 분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하셨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국내에서도 같은 ETF를 매수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ETF를 연금 계좌에 담아뒀을 때 효과까지 네. 강조를 해주셨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